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리는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행금사 TV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에 입성하는 거 평생의 꿈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를 한번 입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인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거 입찰로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변모될 그런 아파트를 반값에 낙찰받는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오늘 공부하실 물건은 저희 이제 그 실전 투자반이죠. 제가 지도하는 아너스 클럽에서 추천됐던 물건들인데, 오늘 공부하실 물건은 2022 타경 108801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중흥 아파트입니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하고 그다음에 대모산 입구역에 아주 근접해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대치동 학원가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감정가 26억짜리가 17억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신 그런 상식으로는 이렇게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서 일단은 낙찰자가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결국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근데 현금 청산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것인가를 그 아주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제39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죠. 예전에 이제 그 상승기의 이제 초반, 중반 때에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다 해제가 되고 딱 네 군데만 남아 있죠.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가 강남구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금지, 양도 금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외 규정에 대표적인 것들 흔히 나오는 두 개를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계획들은 뭐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뭐 준공 및 입주니까 향후 5년 이내에는 빠르면 5년 이내에는 입주까지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에 이게 해당되겠는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7호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이 뭘까요?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때에는 나름대로 이제 조합원 지위 금지의 원칙을 잠탈하는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국가가 공신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예외로 인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 개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매수자인데 그 매수 대금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를 넣어서 취득하고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원칙을 잠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에는 분명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공매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일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이 일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될 때에만 경매, 공매로 진행됐을 때에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농협, 신협, 뭐 수협 이런 데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들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물건으로 돌아와서 예. 우리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시면 이 경매 신청 채권자 혹은 이 저당권자가 누구일까 한번 봤더니 경매 신청 채권자는 주식회사 한경파트너스 대부라는 대부업체입니다. 예, 대부업체이니까 일단 아까는 봤던 그 금융기관은 포함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왜 NPL 투자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그런 그 부실화된 채권들, 저당권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경매를 넣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저당권은 어떤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예, 19번에 보시면 이렇게 채무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10억을 받으면서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한은행은 당연히 이제 그 금융기관에 포함되겠죠. 그 조합원 지위 승계의 예외에 해당되는 지위 금지 양도 금지에 예외에 해당되는 그 금융기관에 포함될 텐데 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이걸 양도를 받았냐면 보십시오. 확정채권 대입변제 이게 이제 한경파트너스 대부가 확정채권에 대해서 대입변제 대신 변제해서 그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입변제를 해가지고 그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그 이전받은 상태에서 경매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대부업체가 이런 금융 관련 기관이 설정한 그런 저당권을 대입변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은행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은행 민법에서는 민법상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변제를 했을 때에 그 민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입변제를 하게 되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구상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기존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저당권자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민법 제482조에는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은행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아 판단했으니까 마치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이 경매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 그 양도 금지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이제 그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거, 잠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금융기관이 경매를 넣는 경우만 한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대부업체가 대입변제한 경우에 마치 은행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인정된다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머리 좋은 그 매수인들이 이렇게 은행에다가 소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거를 대입변제해가지고 경매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잠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잠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해서 대부업체 경매를 넣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저당권자의 지위 그게 이제 은행이겠죠. 은행에서 경매를 넣은 경우 그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그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 물건은 매우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해법이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또 다른 예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4호에 해당되는 건데 그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예외로서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1주택 확인은 어떻게? 정부 24나 위텍스 같은 그런 국가 관련 홈페이지에서 세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한번 떼보거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유기간 확인은 당연히 이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거주기간 5년 확인은 주민등록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일반 매매를 통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세대원 전부가 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들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잘 떼주질 않죠. 그리고 세무서에 확인을 해도 잘 알려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들에서 경매를 통해서 할 때에는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데 우리 물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소유자가 김某某 씨죠. 여기 2003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쪽으로 전거를 했습니다. 그죠? 전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변함없이 계속해서 거주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보셨다시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 이외에도 소유자의 세대원들이 거주하기만 하면 그 거주 기간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했고 여기서 5년 이상 거주한 요건들은 그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세대 그 1주택자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데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다면 직접 소유자를 만나보는 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소유자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뭐 공인중개사도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현장 영상들을 찍어왔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좀 오래 거주를 하시고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소유자분께서 네. 요거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지 그거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개인정보라서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아무도 그럼 다 네, 맞습니다. 공평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 거죠. 낙찰이 되면은 등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등기가 되면은 일단은 조합원의 지위 자격을 승계했다라고 보는데, 네. 자, 승계를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그 조합원의 그 권리 변동이 그대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는 이제 보고 판단을 해서 네. 청산을 하거나 조합원 주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추후에 이제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은 아마 판단을 해서 네. 뭐 청산이면 청산이다, 승계면 승계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관리 자격이 승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나중에 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또 청산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 84, 네. 83이죠? 제일 큰 거, 34평. 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34평은 시세는 지금 31억에서 32억까지 형성은 돼 있습니다. 31억에서 네. 32억 정도. 네. 그 장기 보유하신 분들 그럼 매물로. 지금 저희가 부동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물건은 다 이제 그 조건이 되셔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신 물건으로만 말씀을 그쵸. 드리죠. 네.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과가 됐고 네. 그리고 올해 4월 26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하면 2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 기다린 거예요. 거의 이제 70%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요인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조합에서는 26년도쯤에 지금 이주를 계획을 합니다. 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계획은 26년도예요. 네. 이제 계획대로만 간다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관리 처분으로 갈수록 금액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4를 32억을 주고 사셨어요. 네네. 32억을 주고 사셨으면 우리가 지금 34에서 34로 갈 때 추가 부담금이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늘어나서 뭐 1억까지 됐다라고 해요. 그래도 지금 33억을 다 찍었는데 이거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물건이 과연 그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그 예외에 해당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걱정 없이 입찰을 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한 번쯤은 꼼꼼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예외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는 또 않죠. 만약에 이제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현금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청산되는 경우에 보상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낙찰가 및 뭐 비용 기타 들어간 비용을 훨씬 더 넘어선다. 그래서 수익이 충분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 들어갈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보상 금액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도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청산될 때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 손실 보상의 대전제는 뭐냐면 바로 정당한 보상입니다. 정당한 보상은 보통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73조에 의해서 보상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절차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절차를 통해서 확인되는 보상 금액, 추정되는 금액은 뭐냐면 시가 상당액이구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협의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합은 좀 더 낮은 가격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가격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용 재결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낸 금액 보통은 감정평가 당시의 시세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공인된 공식 그 감정평가 기관 2군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이 되면 평균을 해서 나오는 금액.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 시세에 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세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 시세가 만약에 이제 내가 낙찰받는 금액보다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입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던 그런 그 재건축 아파트, 예정 아파트를 입찰을 할 때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예전에 너무 막연해가지고 포기했던 물건들인데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공부를 해보니, 야, 이거 충분히 알찬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시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특별히 지도하는 실전 투자반인 아너스 클럽에서 추천되는 물건이고, 예,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물건들, 뭐 유망한 물건들, 그다음에 법적으로 복잡한 물건들, 아주 그냥 그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백 개의 물건들을 추천하고 저희가 그 현장 조사, 뭐 시세 조사, 입찰가 산정부터 해서 대출할선 뭐 조언해드리죠. 그다음 명도에도 조언을 해드리고 매각할 때에도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전 과정을 해드리는 게 제가 이제 특별히 진행하는 실전 투자반인데요. 아너스 클럽을 진행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금액이 66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부담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범버인 열린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금액이 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인 330만 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만 3개월 동안 제 강의도 들으면서 이렇게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 행꿈사 카페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44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 윌쌤이 진행하는 경매 기초반 혹은 람선생 선생님이 진행하는 경매 중급반을 수강하시게 되면 아니면 과거에 수강했던 이력이 있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을 추가 할인해가지고 330만 원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부담 없는 금액이고 3개월 동안 저의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전 투자반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